지금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건 0.3%의 확률을 뚫고 S급 나라에서 태어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려 CIA에서 발표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헌법, 투표권 이런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이죠. 너무 당연하게 느끼다 나머지 공기처럼 존재는 하지만 언제나 내 곁에 있지만 이것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 우리와 한민족이라는 나라, 그 나라에서 이게 당연한 일일까요? 그들한테는요, 이게 너무 앞서 있는 문명이어서 세상에 존재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야, 와서 이것 좀 봐봐. 진짜 이런 게 있다니까? 이렇게 있는 것을 알려줘도 받아들이는 것조차 쉽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현대인이라면 그들은 거의 원시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는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헌법, 투표권, 이 모든 것들의 결과물인 대한민국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런승만, 친일파, 독재자, 학살자, 족 같은 건 다 붙여놨습니다. 이런 프레임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만들었을까요? 왜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을 악마 새끼, 쓰레기 새끼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또 그러면서 그 반대편은 왜 점점 정의로운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승만의 이름에 먹칠을 할수록 이득을 보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입니다. 요즘에 공산주의가 어딨냐고요? 아직도 7, 80년대 체제전쟁에 갇혀있냐고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던 그 반공교육이라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완전 불감증에 걸리신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세뇌당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요, 자유세력과 공산사회주의 세력이 맞짱을 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대한민국만 존나 평안합니다.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세 나라가 공산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나라들인데,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보다 강대국이거나 핵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몰빵한 정말 위험한 국가인데 이런 국가들 사이에서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존나 안일하신 겁니다. 자유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듣고 계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 공산주의가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공산사회주의 세력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토피아가 되나요? 아니, 바로 그 결과물이 북한인데 북한이 유토피아인가요? 이 당연한 걸 80년 전 조선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지금도 이 당연한 걸 모르는 조선 백성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이걸 몰랐을지 감도 안 옵니다. 왜 몰랐을까요? 지금의 시선으로 그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선 사람들은요, 오히려 통제받고 억압받고 신분으로 나뉘어진 세상, 그런 세상이 당연한 세상인 줄 알고 살았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런 세상이었어. 여기에 대해서 1970년도에 있었던 실험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원숭이를 통한 관습을 보여주는 실험인데요. 원숭이한테 특정 물건을 건드리면 기분 나쁜 일이 생긴다는 것을 학습시켜요. 예를 들면 특정 물건을 건드렸을 때 물을 뿌리거나 공기를 푹 쏘거나 기분 나쁜 불쾌한 감정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엔 이미 그걸 배운 원숭이와 아무것도 모르는 새 원숭이를 같은 공간에 넣어둡니다. 그러면 기존의 원숭이는 그 물건을 건드리지 않겠죠? 이미 학습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새 원숭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새 물건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특정 물건을 만지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새로 들어온 원숭이가 그 물건을 만지려고 할 때 이미 학습을 한 원숭이가 맞거나 위협을 하거나 때리거나 이런 행동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야, 그거 하지마. 그거 하면 우리 좆돼.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새로 들어온 원숭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 물건을 만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학습을 한다는 거죠. 조선시대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태어나 보니 조선이란 나라는 통제받고 억압받고 신분으로 나뉘어진 게 당연한 그런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버리고 남쪽에 새로 나라를 세우자고 했을 때 신분으로 나뉘어져 살았던 백성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나눠서 잘 살자 이렇게 말하는 공산주의가 훨씬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씨발, 우리가 지금껏 노비로 살았는데 우리들도 저 양반들처럼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뭐가 문제냐면서 왜 갑자기 남쪽에 따로 나라를 세우자고 하냐며 이승만 대통령을 반대했어요. 심지어 그 세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다수의 조선 백성들은 지금의 기준으로 너무나 미개했거든요.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북한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지금도 공산주의가 더 우월하다고 믿어요. 그 사상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정부는 엄청난 통제와 억압, 인권 유린을 21세기인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고 있죠. 북한 사람들처럼 그때 당시에 조선인들은 자유라는 이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이승만 대통령이 어렵게 건국을 하셨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몇몇 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시기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건 맞지만 이건 국가가 아닙니다. 임시정부라는 건 사실상 종이 위에만 존재했던 공책 메이플 같은 거예요. 메이플이 정말 하고 싶은데 엄마가 1시간밖에 안 시켜주니까 학교에서 어떻게라도 하고 싶어서 뇌내망상으로 즐기던 그 공책 메이플 같은 거라고요. 영토도 없고
하고 국민도 제대로 통제할 수 없고 주권은커녕 국제사회에서조차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국가로 인정받은 적이 없는데 임시정부가 공책 메이플과 다를 바가 뭡니까?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단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었다고요. 상하이에 자리 잡았던 그 임시정부가 너희는 지금부터 진짜 국가다 라고 인정받은 사례가 단 하나라도 있나요? 공책 메이플에서 일비 득템했다고 하면 넥슨이 인정을 해주냐고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어설펐던 임시정부를 뒤로 하고 아예 새로운 판을 짜서 만든 진짜 자유민주주의 공화제 국가인 겁니다. 조선 왕조가 무너진 지 불과 몇 년도 안 된 시간에 자유민주주의 공화제 국가를 세운 거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현대 국가의 기본 틀을 만들고 그 덕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전 세계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잖아요. 이게 진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손꼽히는 업적인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고트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사람들은 건국 초기의 이승만 대통령 정부를 보고 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불완전했냐, 복지가 왜 이렇게 부족하냐, 공산 세력 때려잡는다더니 왜 민간인한테까지 피해를 줬냐, 이 지랄을 하면서 끝없이 비판하고 트집 잡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이란 걸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냥 좌편향된 사람들이 불러주는 대로 앵무새처럼 떠들지 좀 마십시오. 해방 직후에 대한민국은 진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현대적인 의미의 GDP 통계 시스템이 완비되지가 않았었는데요. 사후에 추계된 자료들을 정리해보면요, 당시에 얼마나 처참했는지 얼추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냥 과장이 아니라 뒤에서 1등이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소말리아, 부룬디, 말라위 이런 나라가 정말 높아서 벽처럼 느껴질 만큼 대한민국은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또 지금의 대한민국에 문맹이 있나요? 거의 없죠. 근데요, 그때 당시에는요, 문맹률이 약 80%였습니다. 10명 중에 2명만 읽고 쓰는 게 가능한 시절이었다고요. 정말 최악이죠. 또 해방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공산주의 세력이 곳곳에서 막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많은 국민들은 그것에 선동을 당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처음 도입해보는 나라가 처음부터 완벽한 민주주의와 완벽한 복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도 자유시장 경제도 엄청난 산고를 겪어야만 했던 거예요. 지금의 시선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폄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조선인의 미개한 시선, 일제강점기 시대에 살았던 조선인의 시선으로 보셔야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감도 안 잡히셔야 정상인 겁니다. 지금의 소말리아, 지금의 부룬디가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은 건국 초기부터 정말 운이 좋았던 거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강력하고 확고한 리더를 만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올바른 이념을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지난 70여 년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뿌리를 확고하게 해야 하는 거고요. 이 뿌리를 갖지 못한 공산 사회주의 나라들은 이미 멸망했거나 쇠퇴의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임시정부라는 허울뿐인 꿈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피와 땀으로 세운 대한민국이야말로 진짜 국가라는 것을요, 자유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임시정부마저도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조선 왕조랑 대한민국은 같은 나라입니까? 아니, 조선은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맞는 말이죠. 처맞는 말이요. 저는 그 말에 공감하기 힘듭니다. 실상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조선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까지 36년이란 일제감정기라는 벽을 지나면서 조선의 색채는 엄청 희미해졌어요.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90년도와 2026년 각각 생각해보면 같은 대한민국이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죠. 저희는 36년의 차이가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일제감정기라는 벽까지 쳐져 있는데 어떻게 이 둘이 같은 나라일 수 있겠어요. 심지어 대한민국은 건국을 하면서 조선의 신분제, 왕정, 상업과 공업을 천시하는 사상 등 안 좋은 문화들은 그냥 싹 다 갖다 버렸어요. 자유민주주의와 맞지 않는 미개한 문화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에는요, 상업과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최고로 대우했죠. 또 조선에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재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단어조차 없었습니다. 또 내가 잘못하면 이 새끼는 싹부터 잘못됐네, 그냥 싹 다 죽여버려, 죄 없는 가족들까지 싹 다 죽여버리는 연자죄의 나라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길거리에 분유를 버리지 말라는 금지령이 적혀있을 정도로 길거리에 똥오줌이 가득했고요. 굶어 죽는 백성이 길가에 널렸다, 백성들이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먹었다, 더 이상 시체를 거둘 사람이 없다, 이런 기록이 수도 없이 적혀있고요. 정치 제도며 경제 구조며 사법 시스템이며 이딴 게 하나도 없는 미개한 국가였다고요. 국가 조무사, 아니
뭐 유사국가,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예요. 방금 이승만은 지금의 시선으로 폄하하지 말라더니 지금의 시선으로 조선을 바라보면서 미개하다고 존나 선동하네 시입새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한번 봐보세요. 조선시대 때 영국에는 이미 현대식 자동차가 등장했어요. 15마력이고요 4륜구동입니다. 반면 조선의 위대한 자동차는요 4인력이고요 1륜 8족구동입니다. 조선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완벽한 친환경, 완벽한 자율주행이 이미 100년 전부터 가능했죠. 개똥아 주막으로 가자꾸나, 이렇게 말 한마디면 알아서 척척 가는 거예요. 또 동시대의 조선과 서구 열강들을 비교해보세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차이죠. 저들이 보기에는 조선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저 서구 열강들이 보기에 조선은 얼마나 미개한 국가였을까. 이런 미개한 조선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북한은 아직도 조선시대의 신분제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최악의 조합으로 국민들을 억압, 통제하고 있죠. 최근에 북한의 중학생이 한국의 드라마를 본다고 단체 총살하고, 먹을 게 없어서 산에서 풀뿌리랑 나무 껍질을 캐다 먹어요. 산은 또 온통 민둥산입니다. 아직도 나무를 캐서 난방하지 않으면 겨울에 추워 뒤지는 나라예요. 그 덕에 이제 나무도 없어. 또 하루에 수십 수백 명이 굶어 죽는 나라. 전기조차 없어서 해가 떨어지면 암흑이 되는 나라. 조선과 진짜 다를 바가 없죠. 이래도 조선이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입니까? 조선과 북한이 같은 나라죠. 심지어 이름마저 북조선이라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 결과가 뭐다? 북한과 대한민국이다. 그냥 보시면 알잖아요. 이게 지금 누구 덕입니까? 김구예요? 김구 덕입니까? 바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을 폄하하고 김구를 어디다 비비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25살 때 조선의 절대왕정을 깨고 새로운 현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다가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왕이 있는 국가에서 이제 왕정은 좀 시대가 뒤떨어지죠. 현대식으로 갑시다. 다른 서구 열강들도 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듣고 고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나를 제끼자는 거잖아. 빡쳐서 감옥에 보냅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 감옥에서 정말 귀한 시간을 보내요. 일단 첫 번째로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고요. 선교사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5년 7개월간 영어를 독학하세요. 독립정신이란 책도 쓰시고 영한사전까지 만드셨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이 이제 고종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종이 너무 괴로운 거야. 우리는 지금 힘이 없는데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근데 중국이 도와줍니까? 러시아가 도와줍니까? 누가 도와주죠? 기댈 수 있는 곳은 미국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됐겠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있네? 심지어 영한사전까지 만든 사람이 있네? 감옥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요. 야, 이거 깜빵에서 썩히긴 아깝다. 얼른 꺼내자. 승만아, 너 내가 석방시켜주면 미국 가서 도움 좀 받아올 수 있겠냐? 그런 인재가 될 수 있겠어? 이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하버드에서 석사를 따시고요. 프린스턴에서 박사까지 따내셨습니다. 그 시대의 외국인 신분으로 이것이 진짜 쉽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박사 시절에 프린스턴대 총장이 우드로 윌슨이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될 뿐이죠. 이 윌슨 대통령의 총애를 받으셨다고 해요. 이것만 봐도 이승만 대통령은 한반도 역사상 정치적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이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35년 동안 한 일은 단순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세계 최강의 미국을 설득해서 한반도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외교전인 셈이에요. 김구처럼 폭탄 던지는 게 능사가 아니라 펜과 말로 일본 제국주의를 폭로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여론을 움직인 게 진짜 독립운동의 핵심인 거예요. 1941년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에서 일본의 진주만 공격까지 정확하게 예측하셨어요. 미국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정확한 예측을 했다고. 그 시절에 뭐 위성으로 봤나? 첨단 감시 시스템으로 봤나? 아니면 그냥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읽어서 일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건 뭐 거의 접신하신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근데 이렇게 위대한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안에서 극우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뭐해? 6.25 전쟁 때 다리 폭파시켜서 국민들 학살시켰잖아. 이런 말과 함께 반국가 세력들이 말하는 한강 인도교를 폭파해서 국민들을 학살했다는 소리는요, 진짜 완전 거짓 선동입니다. 전 최병덕 참모총장과 최창식 대령이 군사작전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거예요. 심지어 폭파 당시 다리 위에는 민간인이 없었고요. 부교까지 만들어서 피난민을 먼저 보냈습니다. 나중에 법원에서조차 이거는 위법이 아니다 판결이 났잖아요. 그런데도 런승만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이 전쟁의 본질을 지우고 싶은 사람들일 겁니다. 6.25 전쟁은 애초에 북한이 먼저 쳐들어온 자유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싸웠던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 아직까지도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으로 물들이고 싶어하는 공산 세력들이 원하는 프레임이에요. 또 친일파 프레임도 어이가 없죠. 해방 직후에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생계형으로 일본과 조금이라도 엮인 사람을 모두 배제해버리면 나라가 돌아가지가 않았어요. 애초에 그때 당시 문맹률이 80%였다고요.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내각 대부분을 최대한 독립운동가들로 채우려고 했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까지
아직까지도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독도, 그 독도를 대한민국으로 만든 장본인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폭탄을 던진 것만이 독립운동이 아니라 미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보호받을 수 있는 최고의 외교를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친일파입니까? 농지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지주의 땅을 유상으로 매입해서 소작농들에게 유상으로 나눠줬어요. 사유재산권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농지개혁을 하신 거라고요. 반면 김일성은 무상 몰수했고요. 무상 분배를 하겠다고 국민들을 속였지만 그 땅 결국 누가 다 갖고 있습니까? 지금 북한은 모든 땅을 공산당이 소유하죠. 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지금의 북한과 대한민국의 차이를 만든 겁니다. 최근에 많은 진실이 밝혀진 4.3 사건, 많은 자료가 있어서 조금만 찾아보셔도 이제 진실을 알게 되실 건데요. 4.3 사건은 공산 폭동 세력을 제압하다가 생긴 불가피한 비극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공산당이 먼저 무장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걸 가만히 놔뒀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한미상호 방위조약도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승리입니다. 휴전 때 포로 석방 카드를 던지면서 미국을 압박했죠. 그로 인해서 세계 최강국과 영원한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한미동맹을 맺고 있죠. 그 조약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승만은 독재자가 아니에요. 85세에 단일 후보로 출마해서 이미 당선이 확정된 상태였는데 그 상황에서 부정선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자유당 참모들이 부통령 후보 이기붕과 부통령 자리를 위해 벌인 선거 조작에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 하야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야하시고 재산 하나 없이 하와이로 돌아가셔서 죽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인정하지 않으면 공산 세력이 원하는 대로 역사가 왜곡됩니다.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자유가 조금씩 갉아먹혀도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사는 조선인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를요, 우리가 또 후대가 살아가야 할 이 나라를요, 진짜 지키고 사랑해야 합니다. 분투하라, 싸워라. 우리가 길을 흘려야 자손난대 자유비초를 회복할 것이다. 나와라, 나의 사랑하는 2300만 동포여.